환영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1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EBS 올림포스 국어로 현대소설을 공부하시는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오늘은요, 오랜만에 이제 1학년 학생들을 위해서 강의를 하나 좀 찍으려고 하는데요. 선생님이 이제 현대시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강의를 찍었었고, 고전소설도 최척전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강의 링크도 보내드리고 했는데, 현대소설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는 친구들이 있어서 강의 요청이 들어와서요. 오늘은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라는 소설이 있어서 그 소설을 통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읽으면 좋을지에 대한 것들을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시를 공부하는 거와는 약간 조금 다르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소설을 읽을 때에는 소설만의 방식을 갖고 읽는 게 좀 필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먼저 어떤 소설, 그러니까 소설의 어떤 부분을 볼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목이에요.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 요 안에서 황만근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나 보다 정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황만근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황만근이 말을 했다고 하는 걸까? 그러면 황만근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작품을 공부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소설의 3요소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흔히 이제 학생들이 잘못 얘기하는 게 인물, 사건, 배경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소설의 3요소는 인물, 사건, 배경이 아니라 주제, 구성, 문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주제, 구성, 문체 중에 가운데 구성 있죠? 구성의 3요소가 바로 인물, 사건, 배경이에요. 그래서 소설을 읽을 때에는 일단 제일 처음에 주제를 알아야겠죠? 주제, 구성, 문체라고 했으니까 3요소가. 이 작품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 주제를 파악해야 되고요. 그 다음 구성의 3요소처럼 인물. 모든 소설은 인물들이 이제 충돌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인물 위주로 읽으면 되는데, 인물에 보통 뭘 물어보냐면 심리. 이 행동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나,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물 위주로 읽고, 그 다음에 인물 사건 있잖아요. 사건은 어떠한 갈등이 존재하는가. 그러니까 인물과 인물 간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겠고, 인물과 사회와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겠고, 인물과 운명 간의 갈등이 생길 수도 있겠고.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문체라고 하는 건 뭐 대화 형식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뭐 이렇게 길게 풀쓴 만연체인지, 간결하게 쓰는 간결체인지, 뭐 이런 것들 간단히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뭐 이 소설의 전개 방식은 어떤 게 있는지, 예를 들면 뭐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공간의 이동에 따라, 아니면 뭐 시점 같은 것도 물어볼 수 있겠죠. 전적 작가 시점이냐, 1인칭 뭐 주인공 뭐 관찰자 시점,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지금 선생님이 말했던 이런 뭐 자질구레한 뭐 소설의 각종 개념들을 하나씩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서 읽어야 되는데, 그냥 좀 어려우면 일단 기본적으로 소설은 내용 파악만 잘 하시면 되고요. 내용 파악할 때는 인물 위주로 파악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에는 인물들이 누가 나오냐? 인물 정리를 먼저 좀 해야겠죠? 먼저 정리 좀 해봤어요. 요 인물은요, 이 소설 전체의 줄거리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정리한 거예요. 소설은 사실 이제 길고 짧고 뭐 장편도 있고 단편도 있지만 전체 내용 중에서 일부분을 발췌해서 여러분 문제를 출제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뭐냐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지? 사실은 그 문제를 풀 때 고민할 바가 전체 내용을 갖고 문제를 풀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중요한 건 나온 지문 안에서 물어보는 만큼만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평소 공부할 때 우리가 이 소설에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소설을 공부한다라는 건 일단 전체 줄거리를 이해를 하시고, 전체 줄거리 속에서 각각의 인물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공부하신 후에 여러분 문제지 속에 있는 그 본문은 그 전체 소설 속에 어느 부분에 들어가는가를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자, 먼저 첫 번째 이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는 소설 속에 마을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저 마을 사람들은 여기 써 있지만 이기적이고 이해타산적인 인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해타산이라고 하는 건 자기의 이해, 그러니까 자기에게 이로운 건 되게 좋아하고
자기의 손해가 되는지 그러니까 손해가 되는지 그러니까 이익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따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해라는 게 이익과 손해라는 뜻이에요. 황만근의 실종 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이들이고요. 그다음에 황만근의 부재로 불편함을 느끼는. 그러니까 이 소설의 제일 처음 시작은 황만근이 돌아오지 않는 걸로 시작을 해요. 왜 황만근이 돌아오지 않을까? 미리 좀 살짝 얘기하자면 황만근이 이제 죽은 거죠. 그래서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로 인해 마을 사람들이 원래 이 황만근은 이 마을에서 온갖 정말 잡다한 정말 그 막 똥 치우는 일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모든 일들을 도맡아 하던 우직한 청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있을 때에는 고마움을 전혀 몰라요. 뭐 당연하게 생각을 하죠. 근데 없으니까 처음에는 별거 아니야 생각했거든요. 그냥 황만근이 없네 정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가 없으니 막상 자기들이 그 일을 이제 도맡아야 되니까 그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는. 그렇다고 황만근을 막 불쌍히 여기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불편하다. 아, 만근이가 있었으면, 그 반푼이가 있었으면 우리가 편했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조금은 이기적인 인물들. 그러니까 자기 생각만 하는 거죠. 그리고 황만근은 어떤 사람이냐? 마을의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하는 자기 희생적인 인물이에요. 그리고 이타적인 인물, 우직한 인물, 성실한 인물, 효성이 깊은 인물, 욕심도 없고 술을 되게 좋아하는 술-라이크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요 부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는 요 내용들이 그대로 들어있는데 대놓고 얘기한 부분도 있지만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따가 하나씩 찾아드릴게요. 그 다음 민씨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사실은 이 마을, 요 소설 속에 등장한 이 마을이 황씨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거든요. 근데 요 안에 외지에서 들어온 다른 성씨의 사람인 민씨가 나와요. 맨 끝에 가면 이제 민순정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 사람은 도시에서 귀농한 외지인이에요. 그러니까 황씨들에게는 약간 외지인, 낯선 사람인 거죠. 그리고 황만근에 대해서 유일하게 좋은 평가를 하는 사람이고, 마지막에 황만근의 훌륭한 성품을 알아보는 유일한 인물이기도 한데, 제일 처음 시작 부분에서 황만근이 돌아오지 않자 민씨와 이 마을 사람들의 대표인 이장이 말다툼을 해요. 아니, 만근 씨가 돌아오지 않았는데 이렇게 태평할 수 있습니까? 막 이제 이런 화를 내는 거죠. 그때 이장이 뭐 내가 돌아오지 말라고 했나?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은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이 마을에서 이제 뭔가 불만 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함께 농민 궐기 대회라고 다 같이 데모를 하기로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의 기계를 보여주자 이러면서 이제 이장이 뭐라고 하냐면 다 같이 경운기를 타고 우리 같이 뭐 이렇게 항의를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경운기가 되게 느리잖아요. 여러분 경운기가 뭔지는 알죠? 시골에서 이제 뭐 이렇게 딸딸딸딸딸딸 거리면 되게 천천히 가는 그 큰 오토바이 같은 느낌? 근데 그 경운기를 사실은 고속도로에서 타면 되게 위험하거든요. 차가 쌩쌩 달리니까 되게 위험한데 만근이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장이 경운기를 타고 우리가 함께 가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황만근은 우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진짜 다 그래야만 하는 줄 알고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근데 실제 마을 사람들은 다들 편하게 차를 타고 슝 갔거든요. 그러니까 뒤늦게 황만근이 막 딸딸딸거리면서 차로 갔으면 한 뭐 예를 들어 1시간이 왔을 거리를 만근이는 한 몇 시간이 걸려서 갔던 거예요. 갔더니 이미 궐기대회는 끝나고 없던 거죠. 다시 돌아오는 길에 그냥 비도 오고 위험하고 막 미끄러지고 차가 막 쌩쌩 다니는 와중에 얘가 경운기가 미끄러지면서 이제 비도 오고 경운기는 망가져 있고 그 상태에서 경운기가 망가져 있으니까 또 우직하게 이걸 또 지켜요. 그러다가 그 차가운 그 겨울 그 추위 속에서 황만근이 얼어 죽게 되거든요. 동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돌아오지 못하게 되거든요. 이제 결국 이장이 그렇게 얘기해놓고 자기들은 편하게 갔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장이 잘못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내가 그냥 뭐 실제 그럴 줄 알았나? 약간 이런 느낌이 되게 강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만 많이 하고 있는 거죠. 나쁜 인물인데 그런 이장과 이제 민씨가 약간 좀 다투는 모습이 등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러한 그 전체 맥락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가 보게 될 오늘 본문 속에서는 그럼 어떤 거를 말하고 싶었나 그걸 파악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1번 문제 보시면 1번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문제를 푸는 게 이제 중요한 건데 소설 문제를 풀 때에는 본문을 먼저 읽고 문제를 푸시는 게 아니라 시도 마찬가지긴 한데 문제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본문을 보셔야 돼요. 자, 1번 보시면 과거를
회상하는 방식으로 인물의 삶을 조명하고 있다. 그럼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과거를 회상한다는 게 포인트겠죠? 1번에 2번. 외양 묘사를 통해, 그럼 여기는 외양 묘사가 중요한 거고, 인물의 성격을 간접적으로, 그럼 간접적이란 말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양은 묘사했어. 이걸 가지고서 이 사람이 어떠한 성격인 것 같다.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막 눈썹을 막 이렇게 막 되게 이렇게 삐쭉 올리게 해놔요. 그럼 이제 얘가 좀 날카로운 성격인가? 뭐 이런 외양 묘사를 갖고 얘가 어떤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지 않았지만 외양 묘사를 통해 우리가 읽어내게 만드는 거니까 간접적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다음 세 번째는 현재형 어미를 사용했다. 그러면 사실 1번과 3번은 좀 반대예요. 그죠? 1번이 과거 회상이라고 했으면 과거형인 건데 3번은 현재형 어미니까 현재형 어미와 과거는 좀 반대니까 1번과 3번 좀 약간 부딪히는데 공부를 좀 한 사람이라면 1번, 3번 약간 둘 중에 하나 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4번, 동일한 사건은 여러 인물의 관점에서 그러면 한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관점이 나와야 돼요. 그럼 말하는 사람이 여러 명이 있어야겠죠. 5번, 작품 속 서술자의 심경 변화를 통해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면 이 안에 서술자가 처음엔 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다른 마음을 품게 된다든가 처음엔 좋은 마음이었는데 나쁜 마음 갖게 된다. 이런 것들 중요하다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내용을 머릿속에 담은 상태에서 2번 문제 보시면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 나와 있죠? 이거는 본문을 읽으면서 바로바로 문제 풀어야 돼요. 됐어요? 그리고 3번 보시면 보기를 참고할 때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이 나와 있거든요. 그럼 보기가 뭐라 되냐면 이 작품은 전의 양식을 현대적으로 변용한 작품이다. 전은 줄쳐봐요. 인물의 독특한 행적을 기록했다. 여러분 지금 올림포스 교재를 갖고 이 지문을 보셔야 돼요. 선생님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인물의 독특한 행적을 기록하는 거 여기다 좀 적어볼까요? 전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전이라고 하는 거는 인물의 독특한 행적을 기록하고 있다. 홍길동 전, 뭐 이생규장 전 할 때 그 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뭘 적냐면 교훈적인 내용이나 비판. 그러니까 요 안에는 교훈을 넣기도 하고 플러스 비판을 넣기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은 특정한 인물을 대상으로 삼아 뭘 하냐? 인물에 대한 평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 안에서 이 인물평을 통해서 작가의 특별한 시각, 그러니까 인물평을 통해서 작가의 시각을 알 수 있다. 요게 이제 전의 특징이라는 거죠. 자, 등장인물인 민 씨가 묘비명을 써서 제시한 부분이 바로 인물평. 그러니까 지금 이 작품 속에서는 민 씨가 말하는데 민 씨가 묘비명에다가 뭘 쓸 건가 봐요. 그 묘비명이 바로 이 인물평을 말하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의 양식을 취하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실제 전은 아니죠. 왜냐하면 전이었으면 황만근 전이라고 되어 있어야겠죠. 근데 전의 양식을 좀 빌려와서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머릿속에서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는 소설을 볼 때 어떠한 교훈을 주고자 했던 걸까? 누구를 비판하려고 하는 걸까? 황만근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를 내리고 있을까? 이것만 파악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부터 쭉 보도록 하죠. 일주일 뒤에 황만근은 돌아왔다. 돌아왔대요. 돌아왔어. 자, 다음에 소설인 인물이니까 동그라미 치고 시작해요. 황만근은 돌아온 거예요. 근데 그의 아들이 그를 안고 돌아왔대요. 와, 아들이 힘도 좋네. 밑에 보니까 한 항아리밖에 안 되는 그의 뼈를 담고. 뼈를 담았다. 이제 소설을 읽을 때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있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보는 건데 선생님이 적어준 걸 다 적었다고 해서 시험을 잘 보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자꾸 생각하시고 선생님 얘기 들으면서 저런 거에선 저런 걸 읽어낼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만 파악하시면 돼요. 자, 뼈를 담았다는 것들은 황만근이 뭐 했다는 얘기냐면 죽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겠죠. 어려운 개념 아니죠? 자, 그런데 글을 봐요, 여러분. 황만근은 돌아왔다라고 돼 있어요. 그죠? 황만근은 돌아왔어? 근데 그의 아들이 그를 안고 돌아왔어? 문장이 좀 길어지죠? 돌아왔어? 어떻게 돌아왔어? 아들이 그를 안고 돌아왔어. 어떻게 안고 돌아왔어? 한 항아리밖에 안 되는 그의 뼈를 담고 돌아왔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묻게 되면 이 글이 점점 길어지잖아요. 그리고 이 황만근이 돌아온 거에 대해서 조금 길게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 속에서는 조금 점층적으로 길어지고 있구나를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점층적인 구성을 갖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이요. 경운기도 돌아왔대요. 경운기 아까 타고 갔던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경운기를 타고 갔었는데 경운기가 전복되는 바람에 죽었다고 미리 얘기했잖아요. 수레는 떼어내고 머리 부분만 트럭에 실려 돌아왔대요. 왜 굳이 트럭을 머리 부분 얘기했을까? 황만근 아니면 누구도 작동시킬 수 없는 그 머리가 바보처럼 주인을 태우지 않고, 그럼 주인은 당연히 황만근을 얘기할 텐데 태우지 않고 돌아왔어. 그럼 이 경운기는 뭘 얘기할 수 있냐? 바로 황만근을 상징하는 혹은 황만근을 비유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경운기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할 수 있냐? 바로 황만근을 비유, 다른 말로 상징했다고도 볼 수 있겠고요. 황만근을 비유한 대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왜? 황만근이 돌아왔는데 경운기도 돌아왔죠. 근데 경운기가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온 게 아니라 머리만 돌아왔죠. 그럼 황만근도 사실은 몸 전체가 돌아온 것이 아니라 뼈가 되어 돌아왔죠. 그러니까 경운기도 사망, 여기 있는 황만근도 사망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바보처럼 주인을 태우지 않고 돌아왔어요. 황만근, 황선생은, 자, 황만근에 대해 얘기할 때 처음 시작은 황만근이 돌아온 거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근데 황만근을 황선생이라고 해요. 여러분 전체 이야기 속에서 마을 사람들은 황만근을 뭐라고 부르냐면 반푼이라고 불러요. 반푼이라는 건 좀 모자란 사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약간 좀 이렇게 바보 같은 사람. 마을 사람들 모두는 황만근을 비웃어요. 멍청하다고. 근데 여기 있는 이 글의 서술자는, 이 글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은 황만근을 황선생이라고 존중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구나, 이걸 알 수 있죠. 어리석게 태어났는지 모르지만 해가 가며 차츰 신지. 자, 신은 신이고요. 지는 지혜니까 신의 지혜가 돌아왔대. 그러니까 이 서술자가 보기에 황선생, 즉 황만근은 황선생님이라 불릴 수 있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선생님 노란색 친 부분들을 잘 보시면 돼요. 하늘이 착한 사람을 따뜻이 덮어주고 땅이 은혜롭게 부리를 내어 알껍데기를 까주었다. 그리하여 이 후년에는 그 누구보다 지혜로웠다. 자, 황만근은 지혜로웠다고 했죠. 그럼 황만근은 지혜로웠어요? 대놓고 얘기하잖아. 황만근의 성격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어?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웠어요, 지혜로워요, 대놓고 얘기하잖아. 이걸 돌려 얘기하려면 지혜롭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황만근은 뭘 물어보면 하나하나 대답을 되게 잘하고 고민을 얘기해도 다 해결해주는 사람이야. 되게 지혜로운 사람인가 보네? 이렇게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얘는 대놓고 지혜롭다. 그리고 수고로운 가르침도 함부로 남기지 않았대. 이게 뭔 얘기냐면 누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듯이 그 지혜로 수고로운 가르침, 아무에게나 함부로 지적질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되게 신중한 사람이란 얘기죠. 신중한 사람이고 부지런하고 근면하되 근면 성실한 인물이구나. 대놓고 마찬가지로 직접적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황만근이 어떤 사람인지 쭉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자, 기억 부분에 항아리밖에 안 되는 그의 뼈를 담고 돌아왔대. 우리 이번에 1번 볼까요? 기억은 황만근의 비참하고 외로운 죽음. 그쵸? 죽었는데 그가 항아리에 담겨서 아들 혼자 그걸 돌고 돌아왔잖아요. 결국 황만근의 죽음은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한, 모두가 함께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되게 외로운 죽음을 맞이했다고 볼 수 있으니까 1번은 맞겠고. 자, 니은 보죠. 사람 넘어갑시다. 들이 빛만 남는 농사에 여러분 재밌다기보다 약간 좀 의미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이 글 속에서 지금 농촌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데 그 농사가 빛만 남는 농사래요. 이게 사실은 언제적을 얘기하는 거냐면 1900년대 후반이거든요. 1997년, 한 1990년대 이야기가 담고 있는데 그 시기 때가 어느 시기냐면 IMF가 왔던 되게 힘들었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농촌도 되게 힘들었던 그런 시기고 농사를 지어도 남는 게 없었던 그런 시기. 그러니까 빛만 남는 농사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당시의 농촌 현실을 얘기한다 보시면 돼요. 당시 농촌의 현실이 이렇게 어려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런데 그 상황에서 공연히 뼈를 상한다고 하였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야근 게 있으니까 농사 지어서 뭐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야, 그런 거 하지 마! 라고 얘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의치 않고 농사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 해야 된다 생각했으면 그거를 다른 사람의 생각보다는 그냥 이건 해야 돼! 라고 하는 약간 소 같은 모습, 이런 걸 우리가
우직하다고 하죠. 그죠? 자, 이번에 2번 볼까요? 니은은 황망근이 미련할 정도로 우직한 성격의 소유자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죠? 자, 요렇게 소설 문제는 어떤 구절에다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한 다음에 이 구절에서 느낄 수 있는 뭐 화자의 어떤 등장인물의 심리 혹은 이 사람의 생각, 그다음에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뭐 내용 이런 것들을 물어봐요. 그러니까 사실 확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나 함께했고 공예는 자신보다 남을 내세웠대. 그러면 지금 어떤 공을 세운 일이 있다. 그러면 내가 잘했어!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잘한 겁니다. 라고 다른 사람을 먼저 내세워주는 거야. 그러니까 나만을 위하는 건 이기적인 모습이죠. 그건 마을 사람들의 모습이었고요. 여기 있는 이 황망근은 이 타적인 모습이 있는 거죠. 모두와 함께하고 즉 남을 위할 줄 알고 공을 세웠을 때는 나보다 남을 앞세울 줄 아는 사람이니까 되게 남들을 위할 수 있는 이타적인 인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효자로서 평생 어머니 봉양을 극진했어. 선생님이 아까 제일 처음에 인물 설명할 때 이 사람은 이타적인 사람이다, 우직한 사람이다, 성실한 사람이다, 또 효자다 뭐 이런 얘기 했었죠. 부모에 대한 효를 다했던 어머니 봉양도 잘했고 아들에게는 이해심 많은 아버지였고 사실 이 이야기 속에 보면 전체 이야기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이 황망근이 이제 어려움에 처한 한 여자를 구해주게 되고요. 근데 그 여자가 이제 자기의 아내가 돼요. 근데 이제 아이가 태어났는데 사실은 아이가 자기의 아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친아들이 아닌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이제 아버지로서 잘 보살펴주는 그런 되게 착한 사람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훈육할 때에도 알아듣기 쉽게 마음으로 감복을 시키는 막 윽박지르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이 황망근은 가족에 대한 사랑이 또 급진한 사람, 가족애가 있는 사람인 거죠. 또 천성이 술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가난한 것은 술 때문이라고 말할 정도였는데 이 선생이 누구예요? 황망근이겠죠. 어느 농사꾼보다 부지런했고 농사일에도 익숙한 사람이에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니까 이거는 익숙하다라는 뜻이에요. 밑에 보죠. 농사를 짓때 땅에서 억지로 빼앗지 않고 남으면 술을 빚어. 그리고 가벼운 기운은 하늘에 바치고 무거운 기운은 땅에 돌려주었대. 모든 걸 내가 가지려고 하지 않았어. 그럼 이거는 어떠한 자세냐면 무욕의 자세. 쉽게 말하면 크게 욕심 부리지 않는 그런 성격이라는 거야. 이렇게만 보면 되게 훌륭한 사람 아니니? 성실해, 부모에 대한 또 잘 섬겨, 가족을 사랑해, 이타적이야, 우직하지만 우직한 것도 사실 성실한 모습이잖아? 거기다가 욕심도 없어. 대단하죠. 유일하게 좋아하는 건 술 하나. 그래서 술로서 망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뭔 얘기냐면 사람들은 술 때문에 뭐 망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술의 물감으로 인생을 그려나간 거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황망근은 그냥 술을 마시며 인생을 즐겼고 이 술이라는 건 그냥 황망근의 인생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었지 술 취해서 맨날 주정 부리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것 같아. 그래서 막걸리는 밥이면서 사직의 신에게 바치는 헌주였고 낙천의 뼈.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서 늘 긍정적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술을 즐기는 사람인 거지 술 주정뱅이 고주망태 이런 게 아니라는 거겠죠. 전일의 선생은 이 전일이 여러분 이제 그 얘기했던 그거예요. 농민 걸기대회가 있던 그 걸기대회 때 선생은 경운기를 끌고 면소재지로 갔어요. 왜? 면소재지에 집합하기로 했거든요. 누가 이렇게 하자고 했던 거냐면 이장의 선동이 있었던 거야. 우리 다 같이 갑시다!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경운기 끌고 갑시다! 라고 얘기해놓고 실제로 경운기 끌고 고속도로를 간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 차들이 막 달리고 있다가 앞에서 천천히 가고 있는 경운기가 있으면 풍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걔를 피해가다 보면 경운기가 또 옆으로 쓰러질 수도 있고 되게 위험한 상황이잖아. 그 위험한 상황인데 그럼 이장이 이 황망근한테 말을 해줬어야지. 야 경운기 그냥 말이 그런 거지 그냥 차 타고 와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잖아. 근데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았던 거야. 얘가 어떻게 오는지에 대해 신경 쓰지 않고 아니 누가 진짜로 그거 타고 올 줄 알았나? 약간 이런 마음이었던 거지. 근데 얘는 우직하게도 경운기를 끌고 실제로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장 말만 듣고 그랬던 거예요. 경운기 타고 온 사람이 없어 같이 갈 사람 당연하지. 누가 그 경운기를 타고 그 멀리 가겠어요. 선생은 다시 경운기를 끌고 백리길 엄청나게 먼 길을 달려서 약속 장소인 군천까지 간 거예요. 정말로 이 먼 길을 경운기 타고 오면서 밑에 봐요.
여러 번 차에 부딪힐 뻔하기도 하고 먼지가 눈을 괴롭혔는데 날은 흐렸고 추웠어. 사실 자동차는 사방에 막혀 있잖아. 경운기는 오픈카거든. 그러니까 비가 오면 다 맞아야 되고. 그래서 밑에 오면 비를 피할 만한 덮개도 없어. 뼛속까지 젖어든 추위인데 비를 맞으면서 끌고 가는 거야. 군청 앞까지 갔을 때 이미 대회는 끝이 났었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디귿 부분은 얼마나 위험하게 거기까지 갔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럼 2번에 3번 잠깐 봐요. 디귿은 황만근의 죽음에 영향을 끼친 사건의 정체. 뭐야? 경운기를 타고 그 먼 거리를 갔던 것 얘기하는 거겠죠. 다행히 가긴 갔나 봐요. 이미 대회는 끝나고 아무도 없었다. 왜? 다들 뭐 타고 왔으니까. 다들 자동차 타고 왔으니까. 그렇죠? 황만근만 우직하게 이랬던 거야. 그 상황 속에서 또 어머니에게 가져다 줄 생선을 또 사고 몸을 녹인 선생은 또 우직하게 또 그 상황 속에서 또 엄마를 챙겨요. 그죠? 효심이 참 가득한 모습을 볼 수 있고 이 선생은 날이 어두워 오는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한밤중에 되게 위험하잖아. 사실. 낮에 가도 위험한 그 고속도로를 이제는 한밤중에 경운기를 또 느껴지지 않니? 그 상황에서 경운기에는 빠르게 달리는 차량의 주의를 끌 만한 표지가 없어서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경운기에는 뭔가 뒤에서 오는 차가 저 앞에 뭐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기가 좀 어려웠어. 그러니까 되게 위험한 상황인데 끌만한 표지가 없어서 몇 번이나 사고를 당할 뻔했대. 그때마다 멈추었다가 다시 출발하는 바람에 시간은 점점 늦어지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차 타면 금방 오는 거리인데 경운기 타고 오니까 언제 집에 갈지도 모르는 상황이야. 깜깜하고 위험하고 그런 상황 속에 어두워지면서 경운기가 길 옆에 눈으로 떨어져 버린 거지. 또 위험하게. 그러면서 수레가 부서졌어. 더 이상 경운기가 움직일 수 없게 됐겠죠. 결국 선생은 그 밤 안으로 집에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대. 근데 선생은 황만근이겠죠. 경운기에 실려있는 땅의 젖에 취하여 경운기 옆에 앉아 경운기를 지켰대. 이게 좀 말이 어렵게 돼 있는데 땅의 젖에 취했다는 얘기는 젖은 땅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젖은 땅에서 경운기가 망가졌으니 이거를 내가 갖고 온 거니까 사실 그냥 도움 요청하고 차 타고 집에 오면 되잖아. 이 우직한 성격이니까 이 경운기를 지켜야겠다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사실은 젖은 땅에서 추워 죽겠는데 추위 속에 뭐 하고 있던 거야 지금? 경운기를 지키며 있던 황만근의 모습이 있던 거죠. 그런데 경운기를 황만근은 지켰지만 반전이네. 그러나 경운기는 선생을 지켜주지 않았다. 그 얘기는 경운기가 지켜주지 않았으니 황만근은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겼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황만근의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을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추위와 졸음으로부터 선생을 지켜주지 못했어. 그러니까 죽었다는 얘기인 거겠지? 아, 영탄법이네요. 선생이 좀 더 살았더라면 난세의 혹염에 그늘의 덕을 널리 베푸는 큰 나무가 되었을 텐데. 그럼 이걸 통해 말하고 싶은 건 황만근이 뭐 같은 사람이란 얘기냐면 황만근은 누군가에게는 그늘이 되어주는 나무 같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나무 같은 사람이라고는 결국은 그늘이 되어준다는 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남을 위하는 이타적인 모습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이 황만근의 어떤 좋은 점을 쭉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황만근의 존재감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마지막까지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술자는 아마 예상컨대 민씨겠죠. 이 서술자는 황만근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주면서 황만근은 이런 사람이었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었어.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부분이네요.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아니하고 감탄하지 않는 삶이었지만 저것이 보여주는 건 마을 사람들은 누구? 황만근을 뭐 하지 않았어? 인정하지 않았던 거야. 즉 마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황만근을 반푼이라고 무시했다고 했잖아. 사실 황만근이 없으니까 그 정말 밑에 있는 그 천한 일들, 정말 비루한 일들을 본인들이 했어야 되는데 황만근이 다 해줬던 거거든. 근데 그 고마움도 모르고 저 멍청이 이러면서 무시했었거든. 그 무시당했던 삶, 쉽게 말하면 무시당했던 그런 황만근의 삶이었지만 이런 얘기야.
그럼 우리 아까 리을 부분 잠깐 짚고 넘어가겠네. 선생은 경운기에서 경운기를 지켰던 모습이 있죠. 2번에 4번 가볼까요? 리을은 황만근이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성격. 희망을 포기하지 않아서 경운기를 지킨 거야? 그게 아니지. 이거는 우직한 성격 때문에 지킨 거지. 뭔가 희망 때문에 경운기를 지키면 내가 살 수 있어 이랬던 게 아니잖아. 그치? 그 답은 2번에 4번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 이제 미음 부분이에요. 마지막 파트겠네요. 선생은 깊고 그윽한 경지를 이루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한 사람이었지만 선생은 깊고 그윽한 경지를 이루었다. 사람들이 황만근의 뭘 알아보지 못했다는 얘기야. 황만근의 참 모습이죠. 참 모습을 몰랐다. 이런 얘기야. 사람들 누구도 황만근의 그 참 모습을 알지 못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보라, 남의 비웃음을 받으며 살면서도 비루하지 아니하고. 비루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약간 좀 뭔가가 좀 그러니까 좀 이렇게 볼품 없다, 초라하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비웃음을 받으며 살면서도 초라하지 않았고 홀로 할 바를 이루면서 늘 초지일관했대. 항상 동일한 삶을 살았다. 우리가 초지일관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늘 한결같다. 쉽게 얘기하면 한결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황만근인 거죠. 자, 이 사람이 어찌 하늘이 낸 사람이라 아니할 수 있겠는가라고 얘기해요. 그죠?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시에서 좀 많이 나올 법한 기법인데 하늘이 낸 사람이라 아니할 수 있겠는가 물어봤지만 사실 이것이 말하는 건 하늘이 낸 사람이다 이런 거잖아. 또 하늘이 내고 땅이 일으켜 세운 사람이 아니랴? 라고 물어봤지만 이 사람은 하늘과 땅이 내린 사람이다 이런 뜻이잖아. 그럼 이 둘은 전부 다 서리법을 표현하는 거죠. 그럼 서리법을 통해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 이 사람은 하늘과 땅이 낸 사람이다. 이렇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품은 황만근의 뛰어난 점들을 예찬하고 있는 그의 덕성을 예찬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마지막이에요. 단기 4333년. 이 단기라는 게 여러분 단군 기원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단군 기원이 2333년이라고 해. 근데 4330년이니까 봐봐. 4330년이잖아. 근데 그 단군 기원이라는 게 2333년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걸 빼면 현재 서기 몇 년 이게 나오는 거야. 우리가 지금 현재 세고 있는 게. 그럼 대충 빼면 얼마 나오냐면 7, 9, 9, 1이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서기 1997년이라는 얘기야.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서기 1997년의 5월 20날에 본디 묘지에나 쓸 것이지만 이게 지금 이제 묘비명을 얘기하는 거겠죠. 천지를 대영혼의 집으로 삼은 선생인지라. 선생이라고 또 높여주고 있죠. 아무 쓸모도 없는 이 글, 지금 쓰고 있는 요 글들, 결국 지금 앞에 썼던 이 모든 글들이 다 그 민씨가 썼던 글이구나. 왜? 뒤에 남해인 민순정이 엎드려 썼다라고 돼 있으니까. 결국 이 글은 아까 마을 사람들과는 다른 시선으로 황만근을 바라봤던 그 민씨라고 하는 사람이 황만근의 훌륭한 점을 묘비명이란 형식을 빌려서 황만근의 뛰어난 점들을 예찬하는 글이었구나라고 생각하면 어렵지 않겠네요.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 맨 마지막 부분 있잖아. 여기 우리 아까 보기 부분에서 전의 형식을 빌어서 인물평을 하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여기 부분이 인물에 대한 평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인물평. 어떤 사람인데 천지를 대영혼의 집으로 삼은 선생. 그만큼 훌륭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되셨어요? 자, 그럼 이제 이 작품의 마지막 최종 정리, 이것만은 꼭꼭꼭 정리하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죠. 자, 이 작품의 주제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주제는 황만근의 덕성, 그러니까 뛰어난 점이죠. 뛰어난 점들을 예찬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특히 나를 위하기보다는 남을 위하는 자세, 즉 이탄심을 예찬하고 있는 작품이에요. 자, 전적 작가 시점이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내가 등장하지 않잖아요. 나가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3인칭이라 볼 수 있겠고, 사실 이 작품을 설명할 때 어떤 선생님들은 뭐 전적 작가 시점인데 마지막에 민 씨가 본인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뭐 1인칭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나가 없기 때문에 이걸 1인칭이라고 보기는 좀 애매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은데 마지막에 대한 것들은 좀 논란들이 있어요. 근데 전지적 작가 시점을 봐도 크게 틀릴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3인칭 관찰자로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글의 주인공은 황만근인데 민씨가 등장해서 제 3인칭의 화자가 등장해서 이 황만근에 대한 걸 서술해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전체적으로는. 그리고 시점이 변화한다고 하지만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다. 다음 우직한 인물을 제시하고 있는데 당연히 황만근이겠죠. 이기적인 세태를 비판한다라는 것. 이기적인 세태는 당연히 마을 사람들의 모습일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은 전의 양식을 변용해서 변용이라고 하는 건 유사한 형식이란 얘기고 그럼 여기서 이 이타심을 예찬한 거는 왜 한 거라고 볼 수 있냐면 이거와 상반되는 게 있는 거야. 아까 얘기했던 마을 사람들의 이기심에 대한 부분들을 말하고 싶었던 거고 이 마을 사람들의 이기심은 사실은 마을 사람들로 한정을 했긴 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현대인들의 이기적인 세태를 비판하기 위해서 이 황만근의 그러니까 이타심을 예찬한 거다. 그러니까 황만근의 훌륭한 점을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그와 반대의 모습은 비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물의 행적을 기록하고 그에 대해 논평하고 교훈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전의 양식, 전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양식을 빌려와서 유사한 형식을 통해 썼다라는 거고요. 왜 역순행적 구성인지 알겠죠? 처음에 황만근이 죽었다라는 걸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 죽었다라는 것 때문에 이장과 이 민씨가 싸우다가 이 황만근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과거 회상하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역순행이란 말 나오게 되면 회상적이다란 말이 맞는 말이 돼요.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 마을 사람들과 황만근의 모습을 대비시키고 있다. 마을 사람들의 이기심, 황만근은 이타심. 됐죠? 자, 그렇다고 우리 아까 1번 문제가 뭐였냐면 위크된 설명이었는데 1번의 과거 회상, 요게 답이네요. 그죠? 1번은 이번에 외양묘사 통해서 간접적, 외양묘사를 통해 간접적이 아니라 여기서 황만근이 뭐 어떻게 생겼다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냥 부지런하다라고 직접 제시했죠. 그러니까 틀렸고요. 3번 현재형 어미가 아니라 과거 얘기니까 틀렸죠. 그죠? 그럼 결국은 1번과 3번 둘 중에 우리 아까 고민했었는데 1번이 답이니까 3번 아닌 거네요. 4번 여러 인물의 관점, 여러 인물이 아니라 민씨 한 명만의 관점이죠. 5번 작품 속 서술자의 심경 변화, 심경은 변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예찬하고 있으니까요. 요렇게 문제를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 3번 문제 보시면 윗글에 대한 이해하는 건데 전의 특징이 이거라고 했잖아. 그럼 이걸 통해서 황만근의 뛰어난 점을 지금 예찬하고 있는 거니까 3번에 1, 2, 3, 4, 5번에서 뛰어난 점을 얘기해야 되거든. 근데 황만근의 뛰어난 점은 성실하고 뭔가 좀 우직하고 그런 모습이었잖아. 그거에 가장 어울리고 이타심 얘기 나오는 거는 1번밖에 없어. 1번에 선량하고 이타적인 삶의 필요성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그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 오늘 요 소설에 대한 것들을 완벽하게 정리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 다 했어요. 자, 오늘 우리 함께 현대소설 한 편 본 건데요. 소설을 볼 땐 여러분 뭘 봐야 될지라고 참 애매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을 건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내용 파악하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인물들의 동그라미를 쳐가면서 인물들 위주로 파악하시고 인물들이 왜 싸우는지 그 싸우는 원인을 파악하세요. 그게 갈등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싸울 때 뭐 때문에 싸우는 거지를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소설만으로 그냥 문제를 출제하려면 아마 뭐 사실 확인 문제나 방금 얘기했던 인물의 심리를 직접 제시했냐 간접 제시했냐 이런 걸 물어볼 거고요. 좀 더 심화된 걸 물어보려면 보기를 줄 거예요. 그래서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에 대해 설명한 것. 그러면 보기 내용이 들어가야 맞는 거예요. 보기 문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기 문제는 보기에 없는 걸로 해석했으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쉽게 보기에 있는 내용이 없는데 선지제? 그러면 땡! 하고 여러분이 답을 고르시면 돼요. 알겠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또 다른 작품 여러분한테 교과서에 있는 좀 과학 비문학이 있어서 그건 선생님이 다음 주에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안녕!